최근 한국의 국방력 상승세는 정말 엄청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무기 개발에 계획이 쏟아지고 새로운 무기들이 공개되는데요. 매일 올라오는 새 기사를 정리하다 보면 저조차도 이게 진짜 다 만들어지는 것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로 인해 저희 꺼리튜브 역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업체 초청으로 아덱스에 직접 방문해 여러 업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새로운 무기 체계가 쉼없이 쏟아내다 보니 이를 쫓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이 개발하는 첨단 활용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또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신무기를 말 그대로 쏟아내듯이 공개하자 동북아는 물론 세계가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핵만 없을 뿐이지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급의 파괴력을 갖는 미친 무기들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고위력 미사일이나 초음속 대한미사일 같이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한판 뒤집기용 무기는 다가올 미래전장에서 우리 군의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스텔스 무인전투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영화에서나 보던 장비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룡 공대지 미사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룡은 우리 군이 최초로 개발 및 도입을 시도한 첫 국산 장거리 공대진 미사일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사정거리는 천룡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들이 우리 영공에서 북한 거의 대부분 지역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에 천룡 미사일을 고스란히 뒤집어 쏴야 할 북한과 그런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육군을 남하시켜야 하는 중국이 화들짝 놀란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한국 공군의 대지상 작전 능력이 천룡의 도입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한 단계는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이 한국산 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산 전투기와의 통합이나 생산 수량을 따져봐야 할 문제가 여럿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어떻게 하면 한국의 날카로운 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아침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의 탄도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복잡한 기동을 하며 비행했고 그 속도 역시 아주 빨랐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우리 군조차 지난 9월 15일에 개발 성공 소식을 전했을 정도로 개발 난이도가 높은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수년이면 북한이 다수의 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하게 될 것이란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해군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북한이 해안에 단 몇 발의 초음속 미사일만 배치하더라도 우리의 초계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초음속 미사일은커녕 아음속 순항 미사일의 방어조차 쉽지 않은 구형 함정들이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만한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소형 함정의 경우 요격 체계를 장비한 대형 함정이 호의 없이 초계를 하다 북의 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NLL 인근에서는 제 아무리 강한 미군의 대형 군함조차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신무기 개발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극초음속 활강비행 전투부를 개발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이 선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란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이상 수년 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이 아주 중요해졌는데요.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카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동안 북한을 압도하던 우리의 재래식 전력 격차는 다시 좁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추진한 것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은 북한이 대응할 수 없는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적절한 감시 정찰만 충분하다면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이 우리 함정을 공격하기 전에 선제 공격으로 적의 미사일 포대를 파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령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함정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신속한 반격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독일제 KPD-350과 AGM-84HK/2R인데요. 각기 공격 무기는 500km, 27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타우러스 미사일이야말로 우리 군의 최강 공대지 미사일이라 할 만한데요. KPD-350 타우러스 미사일은 길이 5m, 폭 1m, 높이 80cm, 무게 1.4톤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든 엔비디에이사와 사부 포버스 다이나믹스가 합작한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개발했습니다. 위성항법 GPS 유도는 물론 지형대조 방법 터컨과 디지털 영상대조 항법 DSMAC를 이용해 매우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 공간 탐지 기술이 적용되어 강화 콘크리트 등 방어용 구조물을 통과한 뒤 폭발하는 치명성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가 500km가 넘기 때문에 충분한 숫자만 확보된다면 북한이 수십 년간 구축해둔 갱도진지를 순식간에 전멸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2013년 타우러스 도입을 결정해 1차 170발, 2차 90발로 총 260여 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수량이 아닌데요. 방사포나 장사정포가 들어있는 갱도진지와 북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미사일이 필요한 데다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처럼 위협이 될 만한 신무기의 숫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면 260발은 현저히 적은 수량입니다. 타우러스 도입 당시를 기준으로 군이 공대지 미사일에 할당한 표적의 개수만 250여 개가 넘습니다. 모든 타우러스 미사일이 100발 100중에 단방의 표적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모든 목표를 성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 미공군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추가 도입이 필요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추가 도입보다는 천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서두르는 쪽으로 군사력 건설을 집중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사일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서 외산 무기의 단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군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능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보다 훨씬 싸고 한미 연합작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미국산 AGM-158 제즘을 도입할 생각이었는데요. 제즘은 F-22 랩터, F-35 라이트닝의 제작사로 명성이 높은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미국의 차세대 공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길이 4.3m, 직경 635mm, 날개폭 2.4m, 발사 중량 1톤, 탄두 중량 450kg의 아음속 미사일로 약 370km의 사거리를 갔는데요. GPS로 보정된 관성학법 유도장치 INS와 적외선 호밍, 종말 단계 자동 목표 인식 기능을 통해 적에게 정확하게 유도됩니다. 스텔스 형상으로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다는 점과 마지막 충돌 단계에서 유도가 끊기더라도 표적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속도와 사거리 등 종합 성능에서는 타우러스보다 약간 떨어지는 성능의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유도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기보다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 하락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 방식은 상당히 옳은 판단인데요. 미사일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적에게 충돌에 자폭하는 유도 로켓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필요 이상의 고성능보다 저렴함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제짐의 가격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은 북한이 지어놓은 수많은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한 발이라도 더 많은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타우러스보다 이보다 저렴한 제짐이 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우리와 함께 작전을 하는 미 공군이 제짐을 사용할 테니 미사일의 호환과 정비를 위해서라도 제짐의 도입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군은 내부적으로 제짐의 도입을 결정하고 개발 성공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려 1990년대 중반에 개발을 시작한 미사일이 2000년대 중반이 되도록 발사조차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미 공군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문제를 개선한 2008년 봄에야 개발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뛰어버렸습니다.
거의 2배가 넘게 올라버렸는데요. 그 결과 제짐은 가격은 타우러스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성능은 떨어지는 약간 모자란 이도저도 아닌 미사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제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머나먼 유럽에서 도움을 구해야 할 타우러스 미사일과 달리 제짐은 전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제짐의 문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012년 제짐의 수직미익이 왼쪽으로만 접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을 오른쪽 날개에만 달 수 있게 되는 데다 반대쪽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식이나 마찬가지인 비슷한 무게의 모형을 달아야 합니다. 이 말 뜻은 출격하는 전투기의 전투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우리 군의 주력 전폭기 F-15K에서 이 제짐을 운용하려면 전투기의 날개 형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군은 웃돈을 주더라도 문제가 없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타우러스 미사일의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 군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남의 무기를 구매해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한국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요. 과거 우리 군은 최첨단 무기보다는 신뢰성이 입증된 양질의 무기를 구입하면 됐습니다. 구식 무기가 대다수인 북한군을 제압하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을 노리는 중국군을 제압할 최첨단 무기가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들어질지 모를 외삼천단 무기만을 목 놓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고성능 첨단 무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한국의 최강 공대진 미사일인 천룡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해 우리 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9월 29일 북한은 자국방송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화성 8형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헛소리나 빈말이 아닌데요. 북한이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한 화성 8형은 지난 28일 오전 동해로 쏘아진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궤도는 확실히 순항 미사일이었으며 극초음속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초음속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대략 마하 2.5 속도로 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국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발 자체는 알고 있었으나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시도는 이미 작년 말부터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군 역시 이 사실을 알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개발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군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라도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일각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는데요. 북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붓더라도 사전에 어느 정도 개발이 마무리된 무기가 아니라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내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한국에게는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입니다. 지난 9월 15일 대한민국이 당당히 SLBM 보유를 선언하던 날 한 대 F4 팬텀 전투기가 SLBM 테스트가 이뤄진 안흥 시험장으로 출격했습니다. 팬텀의 하부에는 지금까지 실물이 공개되지 않았던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체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탄두와 유도 장치 등 핵심 부품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미완성품이긴 했으나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유도 장치 없이 목표물에 명중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 천룡만 완성되면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개한 초음속 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장 차단 등 각종 임무에서 우리 공군의 작전 능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도입되면 한국에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은 9월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이 발사된 시각은 28일 오전 6시 40분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발사 즉시 긴급 경계령을 발령하는 한편 긴급 브리핑을 개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백두정찰기 등 각종 감시정찰 자산을 확충한 덕에 빠른 대처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감시정찰 능력이 향상되어도 이를 타격할 방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북한의 미사일 포대를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무장이 없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아주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구 공군기지에 주동한 11전투비행단이 F-15K가 사용할 AGM-84H 슬래미알 KPD-350 타우러스 수백 발을 운용 중입니다. AGM-84H 슬래미알은 국군의 주력 대함 미사일이었던 AGM-84 하푼의 공대지 개량형인 AGM-842 슬램을 다시 한번 개량한 미사일입니다. 길이 4.4m, 직경 34cm, 날개폭 2.2m, 총 중량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절반이 안 되는 670kg입니다. AGM-842 슬램에 비해 주 날개가 2배 이상 길어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GPS, INS 연령성 유도 장치를 복합 운용해 정밀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슬래미알 역시 제짐처럼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기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슬래미알을 한국에서 사용하면 발생할 문제인데요. 슬래미알에 사용된 주파수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민간용 통신 주파수와 같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은 2002년 6월 사업 계획에 체결된 2003년 3월 슬래미알의 주파수 자료를 보잉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보안성 검토를 이유로 무려 21개월이나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국을 몰먹였다기보다 행정상의 문제에 가까웠지만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4년 12월 주파수 자료를 받은 우리 군은 2005년 2월 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사용인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의 확인 결과 해당 주파수는 1997년 상용화된 PCS와 2000년 국제인증을 받은 무선통신용 CDMA 규격인 IMT 2000 주파수 대역과 중복된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공군은 2005년 7월에서야 주파수 변경을 시도했으나 이조차 어렵다는 정통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파수 변경을 제작사인 보잉에 의뢰하게 되는데요. 보잉은 소프트웨어 개조와 비행 시험에 1년이 소요되며 1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 소모가 있을 것이라 통보했습니다. 결국 우리 군은 전시의 주파수를 통제하기로 결정하고 훈련 시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국산 무기였다면 제작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로 어이없는 이유로 멀쩡한 장비의 운용성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군은 방산 비리가 아니었음에도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의도적인 납품 지원도 아니니 보상을 받지도 못했는데요. 그 결과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이 황당한 일을 겪은 군 내부에서 국산 유도 무기를 자체 생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국방부 공군회관에서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1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무인 비행기, 드론, 도심용 항공기, UAM, 전자전, 국산 제트 엔진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는데요. 그 중에 천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 ADD 관계자는 천용 공대지 미사일의 테스트 예정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여러 종류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대한민국이 왜 아직도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국산 함대함 순항 미사일 해성, 함대지 순항 미사일 해룡, 지대지 순항 미사일 현무수리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빠르게 전력화했으며 최근에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 역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공대지 공대함 순항 미사일만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음속으로 움직이는 전폭기에 미사일을 결합하고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에 달리는 미사일은 마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 외부에 장비되었음에도 떨어지지 않고 전폭기와 연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연동되어야 하는데요. 둘 중 하나만 불량하더라도 분리된 미사일 엔진이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미사일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분리된 미사일이 전투기와 충돌해 폭발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다 성능이 좋은 통제 장비를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투기에 넣을 수 있는 장비의 크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조작 인원 역시 1명 또는 2명에 불과합니다. 전투기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어떤 무기 체계가 통합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은 국산 순항미사일을 전투기에 통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9월 15일 팬텀에 장비한 공대지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목표물에 명중했기 때문인데요. 수십 년 전 개발된 구형기에 최신의 첨단 미사일을 통합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탄두와 유도장치 등 핵심 부품의 개발을 마무리 짓기만 하면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천룡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천룡은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작은 1.3톤 정도라지만 사거리는 오히려 100km나 늘어난 600km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600km면 대구 공공기지에서 이륙한 F-15K 편대가 춘천 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북한의 동쪽 끝인 경원군과 온성군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정도의 사정거리는 보다 안전하게 북한 전 지역을 상시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으니 예정대로 10월 중으로 탐색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체계 개발과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2020년대 중후반, 늦어도 2020년대 후반이면 본격적인 양산 및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거저 얻은 성과가 아닙니다. 꾸준히 공대지 무장을 연구하고 신무기를 개발했기에 이렇게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입니다.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는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활강 유도폭탄입니다. 전투기에서 분리해 적을 공격하는 구식폭탄에 GPS 유도장치와 활강용 날개를 달아 사거리와 오차를 크게 줄인 것인데요. 성능이야 발당 수십억에 달하는 슬래미알이나 타우러스 같은 고성능 공대지 미사일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발당 1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전시의 수많은 갱도진지를 파괴하는 우리 공군에게 굉장히 유용한 무기입니다. 200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해 2013년 개발을 완료하고 2014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KGG-B가 조금만 더 빨리 개발됐다면 2011년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을 때 북한군을 말 그대로 끝장낼 수 있었을 겁니다. 2011년 당시 우리 군은 F-15K를 이용한 보복을 고심했으나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핵심 시설을 타격할 슬래미아를 고작 해안포징지에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미제 유도폭탄인 제이담을 쏘자니 사거리가 30km밖에 되지 않아 F-15K가 격추될 위험이 너무 컸는데요. 반면 KGG-B는 격추를 걱정할 필요 없이 북한의 모든 해안포진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서해에서 다시 도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은 KGG-B 같은 유도폭탄부터 차근차근 개발했기에 천룡 공대지 미사일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할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룡 개발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제투성이던 제즘을 완전히 개량해 사거리와 다목적성을 크게 증대시킨 제즈미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제즈미알은 엔진 등 일부 부품을 바꿔 무게가 수십 킬로 정도 늘었으나 사거리는 무려 240%나 늘어났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무려 900km나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확산탄두나 HPM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해 다목적성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대폭 개량되자 미국뿐 아니라 호주, 폴란드, 일본 등의 국가들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선언했는데요. 이를 본 일각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훌륭한 공대지 미사일을 갖게 되었는데 사거리가 3분지에 불과한 천룡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리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확실히 제즈미알은 스텔스성과 자동 목표 획득, 압도적인 사거리라는 측면에서 천룡 공대지 미사일보다 우수합니다. 생산량을 고려할 때 가격 역시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에게 900km의 사거리를 가진 공대지 미사일은 필요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있으면 좋지만 굳이 필요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 공군이 지상작전에서 상대해야 할 적은 북한군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남하하는 중공군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압하는 데 필요한 사거리는 600km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먼 거리의 목표는 해룡, 현무3 등 각종 순항미사일과 현무2 개량형, 현무4 등의 탄도미사일이 책임지는 영역이지 공군의 임무 영역이 아닙니다. 반대로 미사일은 사정거리로만 성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거리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한데요.
속도는 제즈미알보다 1000룡이 더 빠릅니다. 또 무엇보다 천룡의 장점은 우리 군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 보충할 수 있고 마음껏 개량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개량할 때마다 웃돈을 주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전이 아니란 것입니다. 과거 외산 무기만을 신봉하는 일각의 주장처럼 한국산 천룡보다 미국산 제즈미알이 성능이 더 뛰어나니 지금 개발 중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란 것입니다. 한국에게 최강의 무기는 우리가 언제든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소모품이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어쩌지도 못하는 것은 진정 한국에 필요한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급격히 군비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확보한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할 강력한 전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월 초 5일 동안 우리 주변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중국과 대만 양국의 전투기 200여 대가 남중국해 해상에서 대치했고 6개국 연합함대가 그 앞바다에서 중국을 위협하며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또 일본은 보란듯이 항모 보유를 공식화했고 러시아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앞서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고 우리 군이 국군의 날 최초로 합동 상륙 작전을 개최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동북아의 모든 나라들이 군사력 과시에 몰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만한데요. 조금이라도 군사력이 뒤처지면 국가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군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더 강하고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역시 이에 화답하기 위해 여러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일 방위사업청은 9월 15일 첫 선을 보였던 천령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분리시험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륙부터 미사일의 분리와 명중까지 모든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조차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한국형 수송기를 서둘러 개발하고 다시 이를 개량한 미사일 캐리어를 서둘러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령 공대지 미사일 10여 발을 탑재한 다수의 미사일 캐리어를 한반도 곳곳에 배치해 적의 도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이 미사일 캐리어를 배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추진하는 하늘의 막강화력 미사일 캐리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형 미사일 캐리어 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사일 캐리어는 전술 전력급의 대형 수송기를 다수의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초대형 공격기로 활용하자는 주장인데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전략 폭격기를 보유할 수도 보유할 필요도 없는 우리 공군도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전쟁사에서 좋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 세계 최강 공군을 가진 미국이 C-130 수송기를 개조한 미사일 캐리어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미 공군은 C-130 전술 수송기와 C-17 전략 수송기에서 팔레트와 탄약 시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팔레트와 탄약은 수송기 후방에 미사일이 장착된 스마트 팔레트를 탑재한 것인데요. 팔레트를 투하하면 미사일이 분리되어 적을 타격하는 박스 안의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1월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는 MC-130J가 모의 팔레트와 탄약 3개를 공수하며 시연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캐리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P-8 포세이돈 같은 해상 초계기나 C-130 같은 수송기에 다수의 대형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뒤 적의 방공망 너머에서 적을 쓸어버리겠다는 개념인데요. 올해 들어 논의가 활발해진 한국형 수송기 개발 사업을 본 국내 군사 전문가들 중 일부가 한국형 수송기를 개발해 미사일 캐리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형 수송기를 C-130을 기준으로 개발할 경우 외부 4발, 내부 6발의 하푼 대함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푼을 대신해 천령 미사일을 장비하면 공대지 미사일 10발을 쏠 수 있는 미사일 캐리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사일 캐리어야말로
급변하는 최근 정세를 고렸을 때 우리 군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무기 체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는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딱 맞을 만큼 매우 혼란한 시기입니다. 냉전이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치열한 대치가 동북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반도 남쪽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 10월 1일 중국 공군의 전투부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했습니다. 이 부대는 조기경보기 2대와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한 12대의 폭격기 편제로 20여 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타격 임무 부대의 명백한 공격 편제입니다. 이에 대만 공군이 수십 대의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으나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10월 4일까지 4일 동안 총 149대의 항공기를 대만 남방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우리 공군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또 작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한 중국 항모전단은 오키나와 남쪽 바다를 통해 대만 동부를 진입해 대만을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도 감행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자국 영토이니 영해를 항해한다는 명분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에 있는 대만과 중국 사이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수개월 동안 수백 대의 전투기를 보내며 대만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미국이 대만 해협으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을 보내 중국 항모전단에 경고를 한 뒤에야 중국은 겁을 집어먹고 함대 파견과 중간선 침범을 중단했는데요. 이번 도발에서 중국 공군이 대만 해협사의 중간선이 아니라 방공식별구역 남쪽으로 오고 다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무섭지만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싶으니 미국이 경고하지 않은 지역에 공군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 대격변이 일어났는데요. 우선 분노한 미국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 3개국과 일본 등 6개국의 세계 항모전단 17척의 대함대를 동원해 남중국해 남방에 위치한 필리핀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분쟁 당사자인 대만의 무기 수출을 확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군부 내에서 반미 감정이 폭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대만과 중국 사이에 양안 분쟁을 방관하던 동북아 각국 역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10월 4일 유라시아의 절대 강자 러시아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쪽 바렌츠해에서 마하구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 미사일의 수중 발사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잠수함을 이용한 이 실험의 성공으로 러시아는 잠수함 발사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보유를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당국은 10월 3일에 경항모로 개조된 이즈모급 헬기모함에서 F-35B 전투기가 발착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패전 후 첫 항공모함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동북아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중 대립이 심해지자 한반도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력을 대만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으로 인해 북한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남한 주도의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첫 분리시험이 이뤄진 한국형 천령 공대지 미사일은 사거리 600km, 무게 1.3톤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우리 군이 F-15K 전폭기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KPD-350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한층 강력한 차세대 무기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영상 적외선 탐색기를 통해 표적에 대한 수직 공격, 다이빙 공격, 공중 폭발, 갱도 공격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천령 역시 그에 준하는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하 관통 능력이 매우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서 지하 관통자 기술을 이전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이 천령 공대지 미사일에 더해 다른 공대지 미사일을 10여 발이나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캐리어까지 개발된다면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심 시설 타격 능력이 한층 진보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야 비할 바 없이 약한 재래식 전력을 가진 북한에 신경 쓰느라 수천억을 들여 지하관통 기능이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미사일 캐리어에 대해서는 낭비를 넘어 망상이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인데요. 차라리 그 돈이면 일본과 중국의 수상함대와 공군 전력을 상대할 공대함, 공대공 무장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북한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북한 최대 물주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급격히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붕괴는 그다지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소련 붕괴 위기와 영변 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김일성의 죽음 이후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 예측했으나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했음에도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붕괴는 일부 통일론자들의 망상에 지나지 않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혁 개방에 성공하며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중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중국은 강력한 육군을 가진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대한민국과 함께 북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를 무시하는 척 북한에 관심 없는 척하며 막대한 물자와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5년 북한이 서해오도로 날려보냈던 무인기는 중국산이며 북한제 최신 무기의 상당수가 중국제나 중국산 정밀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애당초 반도체는커녕 전선 하나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북한이 첨단의 순항미사일이나 초음속 미사일 같은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무기들을 단독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두 중국이라는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미중 대립 격화, 중국 내부 경제 위기 등으로 중국이 북한의 신경을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고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실상은 사실 굉장히 암담합니다. 북한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붕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 중 하나인 9월 9일 노동절에 인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쌀을 공짜로 줄 상황이 안 되니 한 가정당 10kg의 쌀을 시장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지방의 인민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무너질 일은 없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은 북한 정권이 크게 흔들리거나 붕괴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군사 전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변화한 안보 정세에 맞춰 합동군사 전략을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일 피스메이커 합동상륙작전에서 선보였던 미래군 구조를 다시 한번 선보겠다는 것인데요. 그 해법으로 북에 대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강화하고 합동작전을 위한 합동 4D 작전 지침서 발간을 제시했습니다. 합동 4D 작전은 북한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작게 5015에도 포함된 4단계 작전 개념인데요.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군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북진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증강해야 할 전력이 공대지 미사일 전력입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비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공중에서 대기하며 긴급 대응이 가능한 전투기의 숫자와 그 전투기에 탑재될 공대지 미사일 정도로는 북한의 군단급 부대조차 제대로 제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발표한 한 사건으로 한국형 미사일 캐리어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업만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에서도 한 손 안에 드는 항공전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한국이 개발하는 항공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와 함께 한국은 강력한 신형 미사일들을 국숟가락처럼 끝도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자주포를 전력화하며 포에 미친 포방부라는 소리를 듣던 우리 국방부가 이제는 미사일까지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현무포, 고위력 탄도미사일, 철룡 공대지 미사일 같은 각종 전략 미사일들을 미친 듯이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사일을 쏠 플랫폼의 수보다 쌓여있는 미사일의 수가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시에 쏟아붓는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핵에 준하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달리 보면 대한민국이 넘칠 정도로 많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며 동시에 적절한 플랫폼만 갖춰진다면 우리 국군의 전력이 순식간에 강화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 군은 이미 필요한 플랫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합동화력함의 건조를 선언한 이유 역시 바로 이런 플랫폼 확보가 목적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항공기 전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F-15K C-9대를 제외하면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이렇다 할 항공기가 없는 상황인데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PADA가 곧 도입되지만 그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안한 한국형 수송기로 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이가 제시한 수송기의 개량형 중 하나인 무장형 수송기를 이용하면 국산 공대지 미사일 전용을 이용해 강력한 미사일 캐리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수송기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 캐리어의 성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공중 플랫폼은 F-15K 뿐입니다. F-15K는 전장 19.4m, 전폭 13m, 전고 5.6m의 대형 전폭기로 1차 도입부는 최대 추력 29,000파운드의 G2사의 F-110 터보팬 엔진 2기, 2차 도입부는 마찬가지로 29,000파운드의 플랫 앤 휘트니사의 F-100 터보팬 엔진 2기를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AN/APG-63 레이더, 타이거 아이 탐지 체계를 장비해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아시아 최고의 전투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미국의 주력 전투기였던 만큼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 AGM-65 매버릭 등 각종 미제 미사일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AGM-84H 슬램-ER 미사일을 가장 처음 사용한 전투기이며 유럽 방산회사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구입한 KPD-350 타우러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능으로 F-15K는 가히 만능 전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한계가 분명합니다. 미국산 전투기다 보니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과거 타이거 아이 탐지 체계의 문제를 고쳐보려다 미국의 과도한 감시와 추궁을 당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량이 상당히 어렵고 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부터 미공군의 F-15EX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나 제작사인 보잉이 제시한 개발 비용이 무려 대당 900억에 육박해 논란이 됐습니다. 900억은 무장과 탐지체계, 교육훈련비를 제한 F-15K 전투기 도입 가격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사실상 새 전투기를 사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후 방사청 발표로 언론 보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음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15J를 운영하던 옆나라 일본이 개량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쌀지 예측이 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F-15K를 개량하는 동안 F-15K를 대체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만한 항공기는 전무합니다. 그나마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PADA 해상 초계기가 내년부터 도입되어 급한 불을 끈 상황인데요. PADA는 미국의 최신형 해상 초계기로 2009년 첫 비행을 했고 미군조차 아직 배치가 끝나지 않은 최신형 해상 초계기입니다. 당연히 그 성능 역시 매우 뛰어납니다. 강력한 터보팬 엔진을 바탕으로 P-3C에 비해 거의 200km나 빠른 순항 속도를 자랑하며 9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APY-10 다중 임무수색 레이더, APS-149 연안 수색 레이더 등 각종 첨단 레이더와 센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무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초계기인지 폭격기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내장 5개, 외장 6개소에 총 11개의 하드포인트를 탑재해 하품 같은 대한미사일이나 슬램-ER과 같은 대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LRASM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LRASM은 미국의 최신형 스텔스 대한미사일로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미국의 최신의 대한미사일입니다. 현존하는 대한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가졌으며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워 사실상 전투함 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LRASM을 탑재한 PADA는 E-2D와 같은 조기경보 통제기에 도움을 받을 경우 적함의 레이더 사거리 밖에서 대한미사일로 적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군이 도입한 PADA에 당장 LRASM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 미국의 한국에게 LRASM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만 한국이 구매한다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총 6대 PADA 도입이 결정된 상황이고 2022년 1호기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PADA가 도입되면 현재 국군 최강의 공대지 미사일인 KPD-350 타우러스는 사용할 수 없어도 F-15K가 사용하는 또 다른 장거리 미사일인 슬램-ER을 다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족하나마 F-15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전력 감소는 피할 수 없으며 공대지 미사일 부족을 위해 개발 중인 천령 공대지 미사일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국산 미사일도 아니고 미군이 사용하지도 않는 미사일을 우리 군의 편의를 위해 미군이 통합시켜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 천령을 통합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를 서둘러 배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5일 천령 공대지 미사일 분리시험 공개 영상에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F4 전투기의 천령 미사일을 통합했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아직 우리 군에 다수가 남아있는 F4 전투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극단적인 과정에 불과합니다. 천령 미사일이 완성될 2020년대 후반이면 F4 전투기가 아직도 군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KF-21 보라매가 양산되지 않는 한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보라매 개발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첫 출고되어 내년부터 시험 비행을 시작한 KF-21 보라매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서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통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산이 확정된 보라매의 수량은 총 120대인데요. 계획대로 보라매가 확보된다면 우리 군은 사거리 600km 천령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2발을 발사할 수 있는 120개의 플랫폼을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F-15K 역시 F-15EX급으로 개량되어 계속 작전에 투입될 것을 생각하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중 플랫폼의 수가 지금의 3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북한의 핵심 시설 정도는 단 한 차례 출격만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의 군사 강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독침 전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이는 평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의 제한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군에서 항공기 전력을 계산할 때는 소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티는 비행장에 있던 항공기가 출격해 작전에 투입된 횟수를 말하는데요. 이 소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항시 공중에 있는 전투기만이 실제 전력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물론 북한을 지원할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폭기 180대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만 보면 한국은 마치 진퇴양난이라 할 만한데요. 이 상황의 해법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시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5월 보라매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인력을 한국형 수송기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한국형 수송기의 청사진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발표할 때는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미국산 전술 수송기 C-130보다 살짝 큰 수송기를 만들 것을 시사했는데요. 25톤의 수송량과 100인 이상의 수송량으로 보아 C-130의 동체를 연장하거나 에어버스사의 A400M, 엠브라에르의 KC390 등을 모델로 할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C-130 규모로는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다수 운영하는 미사일 캐리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발에 1.3톤에 달하는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양날개와 내부 무장창에 주렁주렁 달기에는 아무래도 약간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카이의 한국형 수송기로는 미사일 캐리어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란이 거세지자 카이는 수송기 설계안의 크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이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수송기는 터보팬 장착형 탑재 중량 30톤급으로 현재 추세에 맞는 다목적 수송기입니다. C-17의 수송 중량은 77톤이며 가와사키 C2의 탑재 중량은 37.6톤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 수송기가 사용할 엔진을 가와사키 C2도 사용하는 CF6 엔진으로 한다면 한국형 수송기는 C2보다 빠르거나 또는 C2급의 탑재 중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체급이라면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장비하는 것은 물론 각종 항공기로 개량이 가능한데요. 이는 카이가 공개했던 영상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분 정도의 영상에서 C2와 유사한 한국형 수송기는 병력 수송과 재외국민 보호를 수행하면 물론 공중발사체를 탑재하거나 드론을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제, 미사일을 장착한 무장형으로 운영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유무인 복합체제와 무장형 수송기인데요. 이는 지난 2015년 다르파가 공개한 시스템 오브 시스템 소시트 체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소시트는 여러 무기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적에게 큰 타격을 주는 신개념 전술입니다. 소시트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저 고성능 무기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군사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설계된 전략입니다. 최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모자이크 전의 원형이라 할 만한 개념인데요. 고비용 고성능의 무기와 저가형 드론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소시티의 핵심입니다. 소시트는 고비용 무기와 저비용 무기를 데이터 링크로 묶어 최대 효율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값싸고 효율적인 무기는 소모성 무기를 앞세우고 고비용 성능의 무기는 최소한으로 줄여 작전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 전략인데요. 미국 다르파가 제시한 개념 영상을 보면 F-35A와 미사일 캐리어로 개조된 C-130이 저비용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로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센서 퓨전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모든 임무를 관리할 수 있는 고성능 스텔스기, 대량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수송기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각종 장비 및 무인기 제조 기술과 고성능 저비용의 미사일 제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F-35A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전투기 보람의 개발 역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투기를 보조할 무인 전투기 가오리-X 역시 준비되어 있고 적을 타격할 순항미사일 역시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C2나 A400N과 같이 유사한 규모의 한국형 수송기만 개발된다면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가 이상적인 미래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미사일 캐리어를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항공산업은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의 비행기 제작에 성공한 1903년 12월 17일로부터 거의 118년간 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항공산업은 1953년 제작된 부하로가 처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미국과는 50년의 격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미국의 바로 뒤를 쫓아가며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항공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번엔 제대로 일을 했습니다. 각종 미사일 100발을 탑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3척을 건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6일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알려져 있던 합동화력함을 장기 소요로 분리해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지난 2019년 국방중기계획 2020-2024에 깜짝 등장했다 이후 2년간 등장하지 않으며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돌연 사업이 계속되고 있음이 공개된 것입니다. 합동화력함의 규모는 경하 5,000톤으로 구조를 생각했을 때 최대 만재 7-8,000톤급의 대형 군함으로 건조될 게 확실합니다. 계획대로라면 2010년대 후반이면 세 척이 모두 전력화되어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을 분쇄할 우리군 최강의 전략무기로 활약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합동화력함, 즉 아스널십을 처음 기획한 미국조차 이 계획을 폐기한 판에 무슨 근거로 합동화력함을 만드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합동화력함의 건조를 추진한 나라는 있어도 이를 실제 건조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존성과 다목적성이 너무 낮아 전력으로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 군이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합동화력함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에 수년간의 고민 끝에 건조를 결정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따져보지 않는다면 이 결정이 그저 넘쳐나는 국방비를 감당하지 못한 군의 오판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추진하는 합동화력함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합동화력함 설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이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 발사된 화성 15형 ICBM 등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던 우리 군이 내놓은 해법 중 하나가 합동화력함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우리 해군이 합동화력함에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북한 내 전략 목표를 타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14일 공개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정밀유도탄 전력을 확충하고 이를 발사할 플랫폼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겠다는 군의 비전이 구체화됐습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중기계획상 기간 내에 개발이 확정되면 늦어도 2020년대 후반까지 두세 척의 합동화력함이 전력화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수년간
군이 합동화력함의 추가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0년에 공개된 국방중기계획 2021-2025는 물론 올해 2월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도 합동화력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일체 없었는데요. 그래서 한국형 항모건조에 밀려 사업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합동화력함의 건조 계획이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항공모함보다는 합동화력함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일반 대중 사이에서 논의되는 합동화력함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함정 구조와 생존성 향상을 위해 스텔스성을 강화한 반잠수형, 이렇게 두 가지 아닌데요. 일반형은 일반적인 군함의 상부에 레이더, 함교 등 시설을 최소화한 형태로 미국이 기획했던 아스널10이나 소련이 기획했던 1080 탄도미사일 순양함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텔스성을 강한 반잠수형은 선박과 수면이 만나는 선인 흘수선을 극단적으로 낮춰 함정의 대부분을 바다에 숨겨 생존성을 극대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반잠수정이 바로 이런 분류인데요. 대동비급 또는 가자미급이라 불립니다. 전장 12.5m, 전폭 3m, 전고 1.4m이며 반잠수 시 전고는 60cm에 불과해 파도가 높은 넓은 바다에서는 야간에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은밀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를 대형화하고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합동화력함으로 만들어 레이더의 탐지가 불가능한 서해 음영구역에 배치하면 설령 미국이라 할지라도 쉽게 찾아낼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대로라면 아주 거대하고 날렵한 바지선에 가까운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를 만들면 건조 비용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동화력함의 건조 목적이 저렴한 가격으로 미사일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화력 플랫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설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이 태생부터 문제가 많은 배이니 합동화력함을 건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대로 합동화력함이라는 함정은 극단적인 설계로 군사강국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최초로 합동화력함의 설계를 내놓았던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20세기 미군은 해군 함정의 화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건조된 아이오와급 전함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오와급은 만재 57,000톤의 거함입니다. 전장 270m, 전폭 33m에 달하며 마크7 406mm 56구경장 함포를 무려 3기나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크7 함포는 3연장 한 포였는데요. 한마디로 구경이 400mm가 넘는 포를 9문이나 장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조 당시에는 여기에 더해 389경장 127mm 2연장포를 10기나 탑재하고 있었으며 56구경장 40mm 포보스 대공포 80문, 70mm 구경장 20mm 오리콘 기관포 49문까지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라 할만했습니다. 적의 해안 요새를 타격할 때는 주포의 포격이 닿는 30km 밖에서 무게 1.2톤의 마크의 초중량탄을 발사해 적을 제압했고 상륙 지원 시에는 부포의 사거리까지 접근해 포탄비를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는 개량을 통해 대공포 전부와 부포 일부를 제거해 32발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16발의 하푼 대한미사일까지 장비했습니다. 이 개량된 아이오와급 전함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공격하는데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구축함이 불과 한 문에 127mm 포를 장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함의 지상 화력 지원이 얼마나 막강한지 짐작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이 전함들은 하나둘 퇴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지상 화력 부족을 염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전함을 다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미사일이 전장의 주역이 된 시대에서 전함은 너무 거대한 표적이었고 전함의 주포 역시 화력 지원에는 쓸모있을지 몰라도 해전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척당 건조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아이오와급 전함은 이미 만들어둔 배였으니 개량을 해 사용한 것이지 새로 전함을 건조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퇴역하는 전함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군함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화력에 모든 것을 몰빵한 아스널10입니다. 아스널은 병기고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수백 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는 수상 병기고라는 의미에서 아스널10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이 아스널10은 1990년대 미 해군의 21세기를 위한
수상한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인 건조 계획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설계안이 있었으며 그중 가장 거대한 설계안은 자한 방어 능력을 갖춘 만재 3만 톤급 거함이었는데요. 50명 정도의 승조원으로 무려 500기의 수직 발사관과 다수의 해상형 에이테캠스 전술형 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미군 내부에서 한 척에 너무 많은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은 반대로 격침 시 많은 미사일 전력이 증발하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너무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더해 자체 탐지 능력과 무장이 너무 적은 아스널십은 생존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이지스함을 더 건조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모두 맞는 말이다 보니 아스널십을 건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스널십 계획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미 해군은 이를 대신해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을 개조했습니다. 오하이오급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전장 170m, 폭 12m, 수중 배수량 18,000톤의 거함이며 8발의 450킬로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발사 가능한 미사일은 트라이던트2 D5 미사일을 무려 24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수는 192발로 아쿨라급보다 떨어지지만 각 탄두의 위력이 아쿨라급에서 쓰는 R-39 SLBM 탄두의 3배가 넘기 때문에 훨씬 막강한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라이던트 미사일 대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순항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SSGN으로 쓸 때는 무려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아스널십과 달리 수중에 완전히 자망이 가능하고 다른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려던 또 다른 나라인 소련 역시 합동화력함 건조를 포기했습니다. 적은 수의 함정으로 미 해군의 항모전단과 맞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사일만 주렁주렁 달고 있는 합동화력함은 그다지 매력적인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합동화력함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다목적 순양함인 키로프급 핵추진 순양함을 건조했습니다. 만재 28,000톤에 달하는 이 순양함은 각종 함대공, 함대함, 함대잠, 미사일과 어뢰로 중무장했으며 세대 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오로지 지상 타격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에 비하면 훨씬 다목적성이 뛰어난 함정을 건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례는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건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례는 우리 군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꿋꿋하게 합동화력함 건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합동화력함이 군사적으로 유용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세계 최강 함선으로 꼽을 수 있는 아스널십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말로 이 아스널십은 바다 위의 절대 활용 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을 개발하는데 큰 걸림돌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비판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 비판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주변국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때 많은 말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변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 내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매우 긴박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일각의 반대에도 한국형 합동화력함 전력을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합동화력함의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대두되면서 다시 한국형 합동화력함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군은 다른 군사강국에서도 개발을 취소했던 합동화력함을 개발하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이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과 북한이 한반도의 적성국 또는 잠재적 적성국으로서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해상력으로는 북한은 압도할지 몰라도 중국의 함대와 싸운다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해군이 절대적으로 함선의 수량이 열세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현대화를 추진해 해군의 질적 성장을 이룬다 하더라도 중국처럼 미친 듯이 한 나라의 해군력에만 먹는 함선을 매년 찍어낸다면 그런 전력의 우위를 장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이 이런 전력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을 해상에서 발사하는 합동화력함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중 현재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군사 전략이 바로 이 독침 전략입니다. 독침 전략은 핵을 가지고 있고 재래식 전력마저 앞서는 중국, 러시아
러시아 같은 군사 강국을 포함해 우리 주변의 인접국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굴복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적이라더라도 대한민국과 싸우면 멸망해준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독침 무기를 다수 확보해 적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독침 무기는 사거리 1000에서 3000km인 M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전력과 함대지, 지대지, 순항미사일 전력인데요. 탄도미사일 전력으로는 현무2 시리즈, 현무4 시리즈,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이 전력화됐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순항미사일 전력으로는 현무3 순항미사일, 천령, 공대지, 순항미사일 등이 배치됐거나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플랫폼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침 전략의 완성을 위해 여러 미사일을 쉼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미사일을 발사할 이동식 발사대 텔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텔 한 대가 20억에 육박하는 고가인 것도 문제고 다수의 텔이 전개할 만한 공간을 확보한 부대의 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동식 발사대 총 보유 수량은 약 60여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령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텔을 추가 생산에 배치한다더라도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침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공격 또는 반격에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일시에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요. 그럼 지상에 미사일 기지를 여러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상에 고정된 미사일 기지도 한국이 쉽게 건설하기가 어려운 것이 국내 여론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군 당국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최악의 경우 미사일 기지 건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상에 고정된 미사일 기지는 적이 선제 타격하기 좋은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합동 화력함입니다. 합동 화력함은 원본이 되는 아스널십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50여 명 정도의 인원만으로 수백 발의 미사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하나에 운용 인원을 2명만 붙이더라도 100발을 쏘기 위해서는 100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력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발사 위치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정박한 그 자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즉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다면 합동화력함의 문제로 지목되는 생존성 역시 그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항구에서 보유한 미사일을 최대한 빨리 쏟아내기만 하더라도 건조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상에 나가 적함대와 싸워야 하는 다른 군함들보다 생존성이 높을 수도 있는데요. 현무4 탄도미사일이나 현무3 순항미사일이라면 아군 방공망과 공군의 보호를 받는 군의 핵심 항구들에서만 활동하니 위협에 노출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군의 계획대로 세 척의 합동화력함이 완성된다면 전쟁 초반 단번에 쏟아낼 미사일이 무려 수백 발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한국이 주변의 반대에도 합동화력함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한국의 전장은 미국이 생각하는 해상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작전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방안이 실현돼도 한국형 아스널십의 규모는 미국이 추진하던 전함급 아스널십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이에 수직미사일 발사대 512개를 실을 계획이었으나 우리가 개발할 한국형 아스널십은 3분의 1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국형 합동화력함 2척을 건조하는 게 기본 구도인데요. 동해와 서해에 각각 한 척씩만 배치해도 지상의 전략 목표물에 대한 해상 타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포기한 미래 무기 개념이 한국에서 부활한 이유는 동시 다목표 공격 능력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사일 사령부에서 운영 중인 현무2와 현무3는 모두 장갑화된 텔에서 운영하는데요. 트럭 한 대당 미사일 2발을 운용하기 때문에 동시 대규모 발사는 곤란하다는 평가이고 공군이 보유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F-15K 전투기 한 대당 2발을 실을 수 있는데 우리 군의 F-15K 보유량이 불과 60여 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천 개의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합동화력함에는 한 척당 대략 10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강개토2 및 강개토3에도 각각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 함정은 일거의 적을 미사일로 급습하는 데는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와 전투기가 있는 공군기지를 노리고 있어 공격에 취약하지만 바다에 떠있는 합동화력함의 경우 계속 이동하기에 북한이 이를 포착하기도 어렵고 공격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은 계속 이동하는 해군 함정을 추적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잠수 성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 위협으로부터 합동화력함의 생존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 미국이 생각하던 합동화력함의 전투 환경이 한국의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북한의 위협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합동화력함이 북한의 공격에 100% 안전하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합동화력함은 지상 공격을 위한 크루즈 미사일 탑재에 집중하다 보니 적의 미사일 공격이나 어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각종 방어 장비와 탐지 장비,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여유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합동화력함에 복잡한 방어 장비와 센서를 달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에 미국의 주말투 구축함처럼 가격이 수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적의 대한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무기 체계를 탑재하는 것인데요. 어뢰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 기술에는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탐지 추적 기술, 표적까지 어뢰를 달리게 하는 추진 기술, 그리고 최종 목표물의 표적을 파괴 무력화시키는 탄두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어뢰가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인 대잠 로켓 어뢰입니다. 어뢰에 발사되는 경사형과 수직형이 있으며 수직 발사대에 탑재된 어뢰를 발사하면 360도 목표를 향해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이 발사한 어뢰에 대한 대응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수직 발사형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요. 수직 발사 대잠 로켓을 VA라고 하는데요. 수직 발사 대잠 로켓 어뢰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하여 실전에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어뢰는 홍상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은 어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막강한 화력의 어뢰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뢰 고성능화와 마찬가지로 수상함과 잠수함도 성능이 고도화됐으며 아울러 배수량도 훨씬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상함 및 이중선체를 갖는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대형 표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뢰 탄두로는 제대로 된 손상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게 됐는데요. 이러한 대형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폭발력을 키우고 정밀 유도로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도록 유도, 조종 성능 향상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제한된 탄두 용량으로 수상함 및 잠수함 대상 표적에 적합하고 최대한 파괴 효과를 낼 수 있는 탄두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 표적 특성에 맞는 버블 에너지와 충격 에너지의 조성 표적의 파괴 손상을 증대시키는 이중기포 에너지 탄두, 지향성 에너지로서 잠수함 이중선체를 관통하는 성형 장약 탄두, 그리고 둔감 하약과 같은 안정화된 폭약과 안전장전 장치 적용 등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한국형 방공요격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하면 잘 아실 텐데요. 한국형 시램은 유도탄형 시램으로서 그 대표격이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아이언돔으로 2011년부터 실전에 배치하며 운영 중입니다. 한국형 시램은 35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탐지 및 추적 레이더를 통해 적이 발사한 탄도 궤적을 고려하여 최대 사거리 70km의 적외선 유도 미사일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형 A사 레이더가 개발되면서 한국 방산 무기는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의 합동화력함이 개발될 시기에는 한국의 새로운 중구축함 KDDX와 세종대왕급 구축함 KDX-3도 추가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전의 한국 해상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공방공망이 구축됩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을 더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적이 합동화력함을 공격하는 하늘과 바닷속까지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전장은 미국과 러시아와는 다른 전장 환경 때문에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개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